여태까지 집값이 조금만 떨어진다 혹은 오히려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집값이 정말 위험하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의 침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폭락세의 시작이다, 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폭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폭등을 했기 때문이고 그 거품이 빠지는 것이 본격적인 정상화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조금 떨어졌죠. 1190원대로.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환율이 꽤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미국에서 긴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환율을 위해서 긴축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4개월 연속 3%대래요. 지금 금리 몇 차례 올렸어요? 1월에 금리 올린 건 영향을 안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금리 2차례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거의 안 잡히고 있죠. 핵심은 뭐예요?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이유는 수입 물가가 높기 때문이며, 수입 물가가 높은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 플러스 환율 상승 때문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잡히기 전까지는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환율이라도 잡으려고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고, 원자재 가격도 역시 화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유동성을 회수해야 원자재 가격도 잡히기 때문이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니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이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나느냐?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데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동성 과잉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과잉 때문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지금 주택도시금융연구원에서 발표가 나왔죠. 금리 인상으로 집값 안정 가속화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정책 금리 했는데 미국은 아직 안 올리고 있고, 유럽은 아직 안 올리고, 캐나다 역시도 마찬가지고, 호주 이런 데서 안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올리고 있고, 뉴질랜드, 노르웨이 이런 데서 선제적으로 먼저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안 올리는 나라들 역시도 상승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죠. 그 다음에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 효과는 전국보다 서울,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 4구가 더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 즉, 강남은 절대 안 떨어져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구라를 쳐봤자 강남이 금리 인상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 재정 긴축 금리 인상의 안정세가 전망된다. 테이퍼링을 시작한 미국과 캐나다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 단행 이후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주택시장 역시도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조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진단. 근데 오늘 다음에서 이런 댓글을 봤어요. 이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 보니까 DSR은 공산주의 정책이다. 대출을 내주는 걸 왜 막냐. 미국은 엄청난 공산주의 국가죠. 우리나라보다 DSR 먼저 도입했으니까. 테이퍼링 시작해서 둔화 양상 보이고 있고, 뉴질랜드 같은 데도 기준금리 인상 및 대출 조건 강화. 세계는 공산주의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적화 통일 중이죠. 우리나라도 적화 통일 중이고 세계도 적화되고 있습니다. 빨갱이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미국도 빨갱이, 뉴질랜드도 빨갱이, 캐나다도 빨갱이, 다 빨갱이들밖에 없죠. 유럽도 이제 곧 빨갱이가 될 거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극우 유튜버들 하는 말 주워 듣고서 이거 빨갱이 정책이다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 왜 빨갱이 정책이에요? 지금이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우위인 시장인가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라 그래요? 닥쳐 이 빨갱이 새끼야! 나만 빨갱이로 몰고 가. 굉장히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아닌 물신주의고 한탕주의일 뿐이지, 진정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빨갱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빨갱이인 당이 어딨어. 민주당은 진보인 것 같아요? 민주당도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말하는 거 봐봐요. 그 사람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완전히 보수지. 근데 완전 꼴통 보수 아니면 다 빨갱이로 몰고 가는데, 이거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바제3는 빨갱이들이 모여서 만든 정책이에요? 모가리에 뭐가 들어서 그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 미 재정 긴축은 가속화되고 있죠. 빨갱이들이죠. 돈줄 재기 시작했다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 안 되는데 시중에 푸는 돈을 재고 있다는 게 미국도 대출을 먼저 중단하고 있다는 소리죠. 푸는 돈 역시도 마찬가지고. 대출, 그 다음에 지원금 이런 거 다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적 긴축이 빠르면 2분기에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고, 연내 6일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잡혀도 4회 금리 인상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합니다.
분기별로 1회씩. 그런데 이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졌냐?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심각해진 건 맞는데 인플레이션이 원래 저렇게 되도록 두질 않는다. 각국에서. 왜 미국에서 2015년부터 금리 인상에 들어갔고 2017년부터 양적 긴축에 들어갔냐? 그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돈을 풀어서 생겨난 인플레이션, 즉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도 물가 상승분 대비해서 집값 올라간다는 인간들은 경제에 운운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인플레이션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아닌 정상적인 소득과 소비가 올라가면서 생겨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일 경우는 집값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생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이 경우는 항상 긴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8년 말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세계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했는데 위중 무역전쟁,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때는 중간에 변수가 있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호시국 끝났어요? 안 끝났죠. 코로나 아직 종식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이 나오면서 세계적으로 다시 강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친듯이 금리를 올리려고 할까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터진 이후에는 늦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긴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서 돈을 다시 풀었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터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긴축되는 것은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2월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값은 계속 오르죠. 시중에 유동성이 많고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 가격은 오르니까요. 금리 인상되면 전세 가격이 오를 수가 없다. 지금 2월 금리 인상이 왜 나와요?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추가로 인상해야 된다고 하니까 벌써 과반수가 인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6, 7에 올린대요. 못해도 4회 올린대요. 우리나라 지금 1월 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2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라는 것은 뭐예요? 미국보다 적어도 한두 차례 더 올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환율 터지니까. 그래서 JP 모건에서도 이르면 이번 달 금리 인상할 것이다. 1월에 올렸는데, 11월에 올렸는데, 8월에 올렸는데 선제적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 안 올릴 것이다. 이딴 이야기 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오히려 더 많이 올린다, 더 많이 가속화해서 올린다 계속 주장하던 저희가 하는 말이 맞지 않아요? 한 차례 금리 올려서는 집값 안 잡힌다. 한 차례를 올리는 거 절대 끝나지 않는다. 최소 2%까지는 올려야지 그나마 잡을 수 있다. 계속 이야기했던 저희 말이 오히려 맞지 않아요? 가계 이자 금액 나왔습니다. 또 계산해 봤어요. 4분기. 3분기 대비 4분기에 가계 대출은 4분기에 더 증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4분기 가계 신용이 아직 한국은행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요 파란색은 가계 신용 곱하기 가계 대출 금리인데 요 빨간색은 뭐냐? 3분기 가계 신용 곱하기 4분기 가계 대출 금리를 곱했어요. 가계 대출 하나도 늘지 않았는데 이자 부담만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때 58조였는데 지금 67조까지 늘었다. 근데 집값이 하락하던 시기 보면 어때요? 54조 때. 근데 떨어져야 되는데 막 양도세 완화하고 다시 부추겼다가 51조에서 53조 정도 됐을 때 또 떨어졌죠. 그리고 요때 55조 때 떨어졌어요. 3분기 때 몇 조였죠? 58조. 그러니까 3분기 때부터 하락이 시작됐죠. 그런데 문제는 하락하면 가계대출이 빠지면서 하락을 하게 되기 마련인데 이자 금액이 빠지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하락이 시작됐는데도 이자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게 막 유도해서 쌓아놓은 가계대출 때문이죠. 아니 주택인데 가계대출 금리가 전체를 보지 말고 주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전체를 봐야 되죠. 원래 가계부담은 주택담보대출만 갚아요? 거기다가 주택담보대출만 본다고 치더라도 달라질 것 같아요? 자, 보통 얘 25조죠? 26조 정도, 6, 7조 정도 될 때였죠? 요때가? 여기도 한 27, 8조 정도 될 때였죠. 이때 하락세가 나타났죠. 근데 지금 35조예요. 이때가 28, 9조 정도 됐었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락세 나오는 거고 35조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이자 금액이에요. 아직도 여력이 있어요? 가계에? 소득이 증가해서 괜찮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때는 뭐 7, 8%대였는데 지금은 뭐 최고금리야 뭐 5%, 6%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 3, 4% 정도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원금이 늘어난 건 왜 생각을 하지 않냐. 원금이 늘어난 걸 생각하지 않고 가계대출 부담이 없다고 말하는 인간들은
몰라서 그랬다면 전문가 자격이 없는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 사기꾼이죠. 아마 저 수치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가계부채가 집계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집계되고 나면은 적어도 가계신용 총액은 더 많은 이자 부담이 나올 것이다. 사람들이 여력이 없으니까 매매 거래가 최저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가격을 낮춰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매매 시장이 떨어지니까 경매 시장, 분양 시장, 전세 시장 다 매력이 없으니까 다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매매가 중심이기 때문에 매매에서 지금 뭐 분양이니 전세니 경매니 그 다음에 아파트의 부동산이라고 합시다. 이런 것들이 다 매매 시장 중점적으로 해서 파생이 되는 것들인데 여기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데는 아주 박살이 나는 거다 지금. 특히 아파트의 부동산이나 경매 시장 이런 데는 개박살이 날 수밖에 없다. 분양도 마찬가지고 전세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선도 아파트 50개 중에 35개가 하락했어요. 선도 아파트 뭐예요? 선도. 고등학교 때 선도부 있었죠? 선도부 뜻이 뭐예요? 그냥 적발하는 애들이 선도부예요? 너 머리 길어. 너 복장 왜 그 모양이야? 적발하는 애들이 선도부예요? 아니에요.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즉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얘기죠. 너 복장이 왜 그래 하면서 선도부가 이러고 있으면서 단추 한 2개쯤 열고 윗돌이 바지 앞으로 빼고 신발 꺾어 신으면서 야 너네 왜 복장 그따위야 하고 잡아낼 수 있어요? 아니죠. 선도부부터 먼저 단정하게 해놓고서 너네가 나를 따라와라. 나처럼 모범적으로 해라 라고 하니까 선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도부죠. 그것처럼 선도 아파트 뭐예요? 집값이 선도 아파트를 따라간다. 왜냐면 선도 아파트가 시가총액 탑 50이기 때문이죠. 주식으로 따지면 우량주 이런 애들이 선도 아파트다. 근데 얘네가 안 떨어진다. 선도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 선도 아파트가 대표적인 똘똘한 한 채죠. 똘똘한 한 채 중에서 35개가 하락 중이다 지금. 70%가. 그런데도 맨날 집값은 안 떨어진다 난리치고 있죠. 결론 뭐예요? 집값은 그들 말대로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조정이 안 돼요. 공급은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는데 이게 미리 지어놨던 것이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할 수는 있지만 이 공급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다. 집값의 핵심은 수요다. 그리고 지금 뭐 수요를 억눌러서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는데 개소리 집어치우고 정상적인 수요가 나와야 되고 지금이 정상적이고 그 전이 왜곡된 수요였죠. 왜곡된 수요가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부동산 3법 등 다양한 완화책으로 인해서 15년간 51%의 공급주택을 다주택자들이 가져갔죠. 이게 왜곡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강화하고 규제지역 늘리고 부동산 3법 지금 다 폐지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 전세 올려가지고 버티지 못하도록 임대차 3법도 그래서 들어간 거다.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5월부터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가격 올라갔다고 말하는 인간들은 다 구라쟁이들이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들이 못 들어가게 생기니까 뭘 유도했어요? 영끌, 패닉바잉, 벼락거지, 그 다음에 풍선 효과 이런 말들로 공포 수요들을 이끌어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공포 수요도 여력이 없고 투기 수요는 이미 강화된 정책으로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인제서야 정상적인 수요가 나온 거다. 근데 정상적인 수요치고는 너무 거래량이 적죠. 그 이유는 집값 거품이 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요들이 여력으로 살 수 없는 가격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 거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수요가 줄어들 일밖에 안 남았죠. 금리 인상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양적 긴축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이자 부담은 이미 역대 최고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친다고요? 지금 빚 갚느라 허리가 휘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계부채 거품 폭탄이 터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폭락 후 정상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장기적인 대폭락 시장의 진입장이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